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송평론가님,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국가보훈부 이야기를 하다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업무보고 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사실관계도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왜 안 왔냐, 뭐 기분 나빠서 안 왔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걸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장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말 표현 방식이 뭐 저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본인이 벼르고 왔죠. 예. 벼르고 왔는데 뭐 요새 뭐 징계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왔느냐 이렇게 말 표현하는 방식이 뭐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온 것도 참 문제예요. 예. 이게 왜 독립기념관장이 참석을 못했느냐. 보훈부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지금 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걸 찾았느냐 아니면은 안 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뭐 기분 나빠서 안 왔느냐 이렇게 한 건지 둘 다 문제예요. 그 알고도 이 안 온 거 왜 안 왔는지 알면서 보훈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면서 했어도 문제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 표현 방식 기분 나빠서 안 왔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서 뭐 좀 속된 말로 시정잡배들이 좀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 이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이게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이 국정보고를 이제 쭉 받으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예. 기관장들 손을 봐줘야 되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굉장히 세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영석 관장에게 뭔가 좀 이렇게 타깃을 잡아가지고 이학재 그다음에 박지영 이사장 네, 박지영도 이렇게 있었죠. 쭉 아마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블랙리스트가.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상황을 보면서 일단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그 전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쫓잖아요. 예. 내쫓는 방식이 지금 새로운 방식이 지금 도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아예 기관을 없애버려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러네요. 기관을 만들면서 예. 기존에 이제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도록 하는 방식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됐죠. 또 하나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그냥 나가게 하는 방법. 기관장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그 나간 자리에 또 앉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그 기관장들을 내쫓을 때 뭐 법인 카드를 뒤지거나 막 이런 수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직접 인사권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때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압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국무회의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인사권자가 직접 그 전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한 가지만 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권력의 유세를 이런 부처별 업무별 보고를 통해서 막 드러내면서 일종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썼다. 상당히 자기도취나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쇼를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명청대전 이야기가 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정청래의 민주당 권력을 상당히 의식해서 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이나 국민들한테 정청래와는 상대가 되는 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식한 부처별 업무보고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생리상 이런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별화를 하고 싶겠죠. 계속 이제 정청래 사실 임기 초반에 여당 대표하고 뭐 명청 대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이재명 정권의 그 주춧돌이죠. 개딸이 또 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국정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 윤석열 정부도 초반에 이준석
이준석 대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을 해서 이렇게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이제 국정 장악을 하고 있다. 국정 장악 능력이 있다. 당신은 뭐 여당 대표지만은 나는 각 부처를 전부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좀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려는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런데 저도 역대 대통령 많이 취재를 해봤고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고 청와대 계속 오셨지만은 이재명보다 덜 똑똑한 대통령 거의 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개인 판단에. 네.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과거 대통령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아는 게 몰랐어. 아는 게 없었어. 이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해도 장관들을 쭉 뒤에 이렇게 배석을 시켜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장관이 대신 대답하게 해요. 예. 좀 어떻게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국정을.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쪽에서는 전혀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이거 아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냥 계급으로 깔아뭉개는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 본인이 정말 안정적이고 국정에 자신 있고 하면 저렇게 안 하죠. 오히려 불안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면 뭐 환단고기 얘기는 좀 아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 결정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느냐? 그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은 억류돼 있다는 사실조차는 최고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혐의로 지금 억류돼서 살고 있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억류돼 있다. 뭐 그중에는 납북자도 있고 억류자도 있고 국군포로도 있고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이나 뭐 다른 대통령 같으면은 그때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민망해서라도 이런 다음 행보를 못 할 거예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아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죠. 외신이 물었으니까 거기서 전혀 엉뚱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사실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그다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한테 대신 대답하기 했는데 위성락 실장도 버벅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북한에 가 있는 자기들 국민 구출하려고 네. 전직 대통령도 막 보내고 뭐 일본은 그때 총리도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그렇게 버벅거렸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숙을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지금 사상 처음으로 중계방송하면서 뭐 업무 보고를 받고 이게 업무 보고인지 업무 지시입니다 이거.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저번에 왜 북한에다가 자꾸 이제 대북 방송을 하느냐 인터넷 다 되는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인터넷 안에 북한 주민들 인터넷 주민들이 다 인터넷 사용하는데. 예. 그런데 어떤 외부망하고 접속 안 됩니다. 한 1,000명 정도만 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일가 한 1,000명 정도만 그걸 가능한데 인터넷 다 된다고 북한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자신이 없으면은 공부도 하고 참모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야지 마치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미천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오기라고 봅니다. 오기 승질을 너무 많이 부리면 이제 본인 속이 탑니다. 그거 새겨드려야 될 텐데 저 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대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한 문제죠. 그간에 민주당 측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아주 강하게 추진해왔고 대통령실이 그걸 미뤄왔는데, 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위안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 관련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건 바로 기존 재판부를 미리 특정 판사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당하는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부 지침 예규죠. 예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법원의 조치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어제 처음에 이 방안이 나왔을 때 예. 보수 진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이 왜 저래? 이거 내란 전단재판법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거기다가 심지어 조국 당에서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마치 내란 전담재판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여기 이 내부의 그 예규에 포함시킨 거 전담재판부 설치 이거 핵심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이 추진을 하는 것은 재판부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는다는 거잖아요. 판사를.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줄 재판 판사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16개 서울 이제 2심부터 한다는 것도 가장 핵심이에요. 1심은 이제 지기현 판사가 맡게 됩니다. 2심부터 해서 16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돌려서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재판부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만 뭐냐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사건 그러니까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워낙 이게 복잡하고 이게 재판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전단 재판부 이 사건에 배당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 이 의미거든요. 그 이거는 그전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예. 지기현 재판부가 이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건을 그때 김용현 전 장관하고 조지혁 전 청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건은 배당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사실상 그게 전담재판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전담재판부가 아니고 따로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 뭐 입법부가 관여를 하는 추천위원회에 그다음에는 법무부가 관여를 하는 했다가 이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는 이 저기 판사들끼리 그러면은 그 추천을 해 하면서 법관 대표자 회의 그 좌파 성향의 그 판사들을 추천위원회에 끼워 넣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막 썼잖아요. 예. 꼼수를 쓴 것은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 전담을 그 할 필요도 있어. 왜냐하면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되고 다른 사건하고 같이 하면은 시간이 끌고 또 관련자들이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재판만 하도록 만들겠어. 그런데 다만 이 재판을 어디에 맡길지는 지금까지 우리 법원 시스템에서 해오던 그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게 2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적용 시기를 예규 적용 시기를 새로운 기소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저 항소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네네. 그러면은 2심부터 하겠다는 거고 1심은 지기현 부장판사 그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딱 못을 박은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특별재판부하고 전담재판부를 조금 혼선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담하는 건 당연히 사법부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아주 국가 중요 사건,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이제 IMF 이후에 무슨 금융위기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특정 사건이 대형 사건이 발생한다면 뭐 형사 3부와 6부가 담당한다, 전담한다 이런 전담은 사실은 있어 왔고 특별재판부를 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였죠. 사실은 헌법에 없는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 이외에는 특별법 외에는 없었던 그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문제였던 문제가 크게 하나 발생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가 위헌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빼고 이제 이름을 전담재판부로 하면서 지금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나 각급별 예를 들면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그런 판사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재판을 하도록 하는 제한된 특정한 인사에게 재판을 맡기는 이게 지금 좀 논란이었는데 지금 특별재판부는 사실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반민특위도 사실상 재헌헌법에 설치 규정이 있어요. 설치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재헌헌법을 하면서 반민특위를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설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처음에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특별재판부는
뭐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특히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입법부에서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그게 그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는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권력 서열론을 이야기했죠. 입법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임명직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위헌 논란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그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가 되고 하면은 이게 재판이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그 다음 꼼수를 한 게 그 특별을 빼버리고 전담 재판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 또 그 판사 추천위원회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입법부를 빼고 그 법무부를 넣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사람,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사람, 법관 회의가 3사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입법부가 들어가는 행정부가 들어가는 이거 다 위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하니까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꼼수를 쓰면서 아 그래? 그럼 법원 법관들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지 하면서 법원 판사회의 3명 그리고 좌파 성향의 법관 대표자 회의 6명 이 꼼수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위헌이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냥 법원이 그러니까는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판사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거 판사 쇼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판사 쇼핑이 되는 판사 거죠. 쇼핑하면 안 되고 네. 반대로 판사를 배당을 그냥 여기 딱 특정 판사를 배당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딱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당황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이 그거 다 감안 안 하고 이거 발표를 했을까요? 다 감안했을 겁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그대로 처리를 하면은 그때는 대법 차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아마 이 후속 대응 방안까지 다 마련했을 거로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는 구조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안을 지금 23일경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24일경에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그러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게 되나요? 일단 대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위헌법률 심판 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을지는 지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제가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든 이것이 법원에 예교하고 법률이 부딪히죠. 근데 일단 예교보다는 법률이 앞서니까 법률이 앞서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을 하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가겠지만은 대법원이 예교가 부딪히면은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판단을 구하는 게 각 법률 그러니까 헌법기관들끼리 이렇게 쟁의를 다투는 그 쟁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것이냐 민주당이 만드는 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으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법리를 따져가지고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한 번은 아니죠. 사실상 이제 수정을 거치는 절차는 거쳤는데 수정된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민주당 탈레반들, 이 강경파라고 불리는 탈레반들이 강하게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는 제대로 입을 못하다가 지금 김용민이나 몇 사람들이 지금 수정된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자는 거죠. 네.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용민과 지금 또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전남재판부 법안에 대해서는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조국당까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좌파단체나 조국당은 이거 잘못하면은 이대로 위헌성이 있는 걸 갖다 밀어붙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기현 판사에게 꽃놀이패를 준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를 하면 일단 재판이 정지가 되죠. 재판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헌재로 가서 아무리 헌재가 좌편향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헌재 그 재판관들도 전부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판사 출신들이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원 아예 기존의 법원을 무시를 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되면은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 자체가 취소가 돼버려서 대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참여연대하고 민변하고 조국당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김병기나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거고 지금 그 강경파 탈레반들은 아니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위헌인데 지금 이것도 위헌인데 네. 어차피 위헌 소리가 있는데 이거 정면 돌파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딸들이 막 응원을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강경파 이거 온건파도 아닙니다. 온건파도 아니고 이제 초강경파하고 이 그다음에 강경파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혀서 티격태격 하는 건데 이 어쨌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이 판결이 나와야지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1심에서라도 뭐 다른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건도 기소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가 돼버리면은 이재명 정권의 전리 기반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모든 걸 비상계엄은 내란하고 덩치를 시켜가지고 이름도 내란 특검 이렇게 막 붙였잖아요. 그게 다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1심부터 적용을 하면은 이게 또 재판이 더 길어지고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2심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 직연 그 판사 쪽에서 무죄를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로 바꿔버린다. 이 계획을 그 목표는 같아요. 네. 좌파 안에서 그 목표는 같는데 이것이 이제 방법상의 문제, 역풍을 감안을 해도 밀고 가자는 쪽하고 이거 역풍이 무서운데 이런 쪽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습니다. 예,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에서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걸 덮어씌우려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어쨌든 이미 재판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는 않아야 되죠. 특정 편향된 판사들이 2심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예 편향된 인사들 우리 법연구위 출신이라든가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지금 은인자적하면서 숨어있는 판사들 그들에게 배당이 될 경우에 그들은 이미 사실관계라든가 법적인 논리 이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딱 내란죄, 위헌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특정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는 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같은 데서 추천하는 그런 판사들로 인해서 재판이 돼서는 안 되죠. 본질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가야죠. 이미 재판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또 해법도 우리가 같이 찾아 나서야죠. 그 장면 봤습니다. 자, 통일교 게이트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전재수 전 의원 오늘 경찰에 출두를 합니다. 경찰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고 오늘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간에 금품뿐만 아니라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청탁 문제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왔고 이 전재수 의원이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통일교 단체들과 어떻게 밀착 또 결탁되어 있는지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천정궁을 갔다는 얘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그 경찰의 출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경찰 수사력도 그렇고 수사 의지가 과연 있을까 전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20몇 명 해서 지금 그 속도를 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의지가 있는지 어디까지 이제 파헤칠 것인지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그 노출이 됐던 전재수 그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밝혀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전재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뭐 돈 처음에는 이제 4천만 원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그렇죠. 2천만 원하고 시기 하나 나왔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이게 뭔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이 좀 장난질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게 성격이 많죠. 3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뇌물로 해야 돼요. 뇌물로 해서 그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15년으로.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1천만 원 딱 그 3천만 원을 지금 거의 맞춰놨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4천만 원하고 시계 2개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그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제라고 하지만은 지금 다 지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 친문계지만은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주면서 또 그 부산시장으로 출마시키려고 시도를 지금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그 비리가 지금 그 수사 결과 드러나면은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지금 현 정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전재수 오늘 소환돼서 출두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초점은 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초점은 일단 그 뭐 본인은 지금 돈을 받지 않았다. 내가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어렵게 됐는데 내가 그 정도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은 저게 아니고 뭐 몇백억 원 받아야 되고 시계도 100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 어쨌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뭐 얼마나 지금 짧은 기간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민중기 특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해서 금품 수수 문제, 금품 수수 여부를 이제 가려야 되고 금품 수수를 했다고 해도 이게 그냥 정치자금법이면은 공소시효가 거의 이번 연말에 완료되거든요. 네. 완성이 돼버리니까 이 뇌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청탁 대가가 있어야 되죠. 네.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그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 윤용호 그 CEO 이야기죠. 통일교 넘버 2. 그런데 전재수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내가 그 부산 해저 터널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다. 해왔는데 왜 나에게 돈을 주겠느냐고 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로비를 한 겁니다. 찬성을 하면은 하늘 해저 터널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굳이 저렇게 로비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반대하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청탁 대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은 뇌물죄가 되니까 이거는 그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다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품을 돈과 이 고급 시계를 수수를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대가성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중증적으로 따져서 묻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이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경찰 수사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어제 또 통일교 천정궁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1차 압수수색하고 2차 15일에 압수수색하고 또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전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2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야 진짜 자료를 뭐 세부적으로 얻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사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압수수색 여러 번 할 정도로 뭔가 강도 높게 설하고 있어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트릭인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예. 전재수 의원 국회의원 해관 그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네네. 2시간 동안 미적거리는 사이에 그 안에서 파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그 수사를 하기 위한 건지 보여주기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수처로 또 자료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하지 않고 공수처로 자료를 넘기겠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떠안기는 떠안았지만은
이거를 그 수사를 할 여지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저희들이 많은 그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권성동도 있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한일 해저터널 그때 한일 해저터널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네. 뭐 죽창가 이야기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그 문재인 정권 쪽에 이제 로비를 한 것인데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는 2022년에 그때 이 이재명 쪽에서 뭐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는 이런 연락이 왔다. 이게 녹음 테이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만났느냐? 그 문제,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임종성이 있습니다. 임종성. 그 친명 7인의 멤버죠. 임종성 의원이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서 임종성 의원도 금품을 받은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이재명 그 본인하고 지금 연결이 됐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 통로가 그 길목 역할을 했으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정권과 관련된 거 특검은 그런 거 하라고 특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수사기관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이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조은석 특검이나 민정기 특검이나 해병 특검은 거꾸로 된 거죠. 이재명이 정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거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 기존 수사기관이 했어야 될 거 특검이 하는 거고 지금은 특검이 해야 될 걸 경찰이 막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 그 특검을 출범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어제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학자 총재죠.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 있죠. 정연주. 정원주죠, 정원주. 예. 천무원 부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특별보고, 한학자 특별보고로가 이루어지면 뭐 윤영호 씨가 보고를 한학자한테 특별보고를 하면 그 옆에 항상 배석을 하는 게 이 정원주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금고지기 역할도 일부 했다는 문제도 나와서 280억 원의 출처 문제 그리고 이제 금품 수수 관련된 의혹과 관련되면 여러 문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원수 씨 조사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일단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윤용호 씨가 뭐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그렇고 또 네. 법정에서 그 공개된 녹음 테이프 같은 것을 보면은 윤용호 씨하고 정원주 씨가 큰 틀에 이렇게 협의를 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용호 씨가 본인이 했던 진술을 조금 번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번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저 통일교가 일종의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식 입장을 내 가지고 윤용호 씨가 정치권과 접촉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윤용호 씨가 또 부분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결국은 이 그 통일교 전체 한학자 총재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윤용호 씨의 개인 일탈로 몰아갈 거예요. 개인 일탈로 몰아가지만은 실제로는 그 두 사람이 했던 그 대화 내용 녹음 테이프 같은 것이 다 있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 일탈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통일교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아마 다뤄질 텐데 기억하시겠지만 통일교가 상당히 그 정치적이었어요. 그 전에 그 2008년 총선 때인가 전국 253개 거의 전부 다 후보낸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랬죠. 전부 다 후보냈습니다. 통일 그 세계평화 가정당인가 그런 명칭으로 해서 전부 다 후보를 내는데 그때 2%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아마 해산이 됐을 텐데 상당히 정치권에 좀 관심이 있고 계속 그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핵심 인물이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이 딱 윤용호 씨하고 이 정원주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정원주 씨 소환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경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거 과연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건가 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특검 문제를 마지막 주제 질문을 좀 드려보죠.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의 공조화 지금 태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이제 원내대표가 만나서 좀 세부적인 안도 좀 조율을 하고 있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 이제
한번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해보자 하면서 뭐 삭발 단식까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두 당이 그간에 이제 공조한 일은 없었는데 두 당이 통일교 게이트를 매개해서 공조하는 상황이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향후에 정치권 또는 선거 이런 게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뭐 공조는 할 수 있지만 선거연대는 죽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죽어도 없을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특검 공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가포장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특검 공조라는 것이 한쪽은 지금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한쪽은 3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그리고 이 뭐 원내대표회담 한다고 뭐 그 천하람하고 송원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등한 원내대표회담입니까? 107석하고 3석이. 거기다가 그래서 3석을 합해가지고 그 가반수를 넘겨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면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발의는 지금 그 국민의힘 혼자서라도 충분히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신당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당장 그냥 국민의힘 그 단독으로 이거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치고 나가야 되는 가장 그 모델이 바로 더루킹 특검이죠. 더루킹 특검 때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단식 중에 또 폭행도 당하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뭐냐면은 그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당. 그리고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게 현재 살아있는 권력. 그때 김경수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 이재명 주변. 그러면은 상황이 비슷하면은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를 봐야지. 지금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이. 그 정청래 대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도 민주당은 무슨 도리킹 특검 이렇게 해서 다 거절을 했는데 민심이 받쳐주니까는 그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심을 못 이겨서 특검이 시작이 됐고 김경수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심을 보면은 페네마이크 여론조사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70%가 특검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이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하면서 이거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민심에 호소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웰빙 정당 이야기를 그 좀 탈피를 하는 그 하나의 저는 좀 그 좋은 기회도 될 거라고 봅니다. 단식. 국힘이 사실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예, 그 장면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른 몰카 주범, 몰카 공작의 주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름이 가물가물 하더라도 우리가 딱 이 사람 이야기하면 바로 생각나죠. 최재형이 몰카 공작 주범. 미국 국적 신분에 흔히 스스로는 목사라고 자임하고 있는 자인데 목사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몇 번 따져본 적이 있죠.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최재형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도 이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선고가 나왔어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0일 4.10 국회 작년 총선 선거 때 선거 앞두고로 특정 후보를 도와주는 사전 사실상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지금 불법 선거운동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이철규 의원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있었는데 미국 국적자가 불법 선거운동 했다는 거 결국은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네요. 그렇죠. 뭐 최재형 씨가 그 전에 그 뭐 디올백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때 그 알려지고 나서 마치 어떤 뭐 정치인처럼 계속 활동을 해왔죠. 네. 활동을 하고 총선까지 개입을 해서 결국 미국 국적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선거운동을 했고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한데 그 전에 왜 좀 어떤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의아합니다. 그 전에 미국 그 국적 중에서 이은미신가요? 네네. 뭐 미국 평양 갔다 와가지고 네네. 막 강연하고 콘서트 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강연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 강제 그 아마 출국 당했을 거예요. 강제 출국 당했을 거예요. 미국 국적자라고 해서 여기서 뭐 한국 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또 종북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드러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한국 총선에까지 개입을 해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좀 너무 좀 뒤늦었지 않냐,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좀 늦었다.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이철규 씨 명예훼손권은 이제 유죄로 확정이 돼서 본인들은 막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데 뭐 뛰든 말든 사건은 사건이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이 최재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디올백 건네면서 몰카 찍어서 이걸 소리를 통해서 공개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일종의 덫을 놓고 선물 공세를 하면서 선물을 안 받으니까 계속 받도록 해서 그것을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는 이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요즘 이재명이 무슨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몰카 공작, 정치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그 넘어간 책임도 있죠. 예. 넘어간 책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권 초반부터 저런 것들을 다 기획을 했잖아요. 예. 그 서울의 소리하고 다 기획을 해서 저희들도 다 기억이 다 나서겠지만은 억지로 갖다 선물을 안기고 그것을 이제 그 시계에 이 카메라를 장치해서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걸 또 그때 당시에 바로 공개한 게 아니고 묵혀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면은 아주 극적으로 저 백은 이렇게 해서 준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앞두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초반부터 이렇게 그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흔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뭐 그때 김의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업을 서로 해오는 그러니까 극좌파 유튜버하고 이렇게 좌파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주제로 이거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가 아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이 이 문제를 아주 공론의 장으로 끌어왔어요. 위대한 오히려 박진경 대장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일부 이제 저희도 박진경 대령을 몇 차례 역사 관련해서 우리 김용삼 대기자께서 이 논쟁이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4.3 사건 관련을 다룰 때 이 박진경 대령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환단고기도 이야기를 하고 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특정 언론들은 며칠째 지금 박진경 대령 관련된 사실관계를 쫙 보도를 아주 깊게 분석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정권의 역사 날조에 맞서서 바른 역사 지키기 TF 이걸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런 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공개를 했는데 사실 역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이 그간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번에 TF를 좀 일단은 만들었어요.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일단 제가 국민의힘이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시킨다는 말을 듣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 김영삼 정부 때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정권 차원에서 했죠. 정권 차원에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한 거는 현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정립을 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몰라요. 아니 만년 전에 있었다고 이제 위서지만은 만년 전 이야기입니다. 환단국이. 네네. 만년 전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현대사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잣대를 그냥 임의로 막 갖다 들이대서 역사를 조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고 있는 이 역사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당에서 TF를 꾸려야 될 정도로 이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권 출범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저런 것은 완전히 지금 적흥적이잖아요.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과연 저 관련된 책이라도 한 건 읽었는지 이재명 지금 아니면은 뭐 정확한 보고라도 받았는지 바로 적석에서 그냥 저 조처를 채버리잖아요. 취소하라고.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역사를 또 바로 잡으려면은 얼마나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정권이 끝나면은 또 새로운 또 역사 바로 세우기가 또 벌어져야 돼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 시작을 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재명 정권이 계속 그 가게 되면은 어떤 뭐 역사 왜곡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TF를 꾸려가지고 대응을 하기로 한 거는 뭐 제대로 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관련해서도 14연대 남로당의 사실 지휘를 받고 움직였던 14연대의 그런 반란 사건, 무장 폭동 사건을 불의에 맞선 저항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일련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만 년 얘기도 했는데 이게 권력의 기반은 이념이라고 본 걸까요? 역사전쟁이라고 본 걸까요? 그걸 뒤집지 않은 확실히 뒤집어서 한국의 주류의적 인식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사회를 교체를 하는 과정이니까 예. 그 주류 사회를 교체를 하려면 주류의 이제 뿌리를 좀 미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류의 뿌리를 미화를 해야 되니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데 역사 왜곡이 그냥 역사만 단순히 그 지나간 일을 왜곡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그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 위협감을 주는 게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미군 6.25부터 해서 저 요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뿌리가 같잖아요. 6.25 전쟁까지. 조금에서 뭐 조한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문제도 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데 저렇게 왜곡을 하면 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재명. 네네. 점령군으로 표현을 하고 하면은 그게 그냥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군이 만약에 뭐 철수를 한다든가 또 뭐 전자권 문제도 가지고 와야는 되지만 이걸 성급하게 지금 막 서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그 현실에 미치는 그 영향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바로바로 그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연한, 사회연한 내서 이제 역사 인정, 이념 전쟁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예, 일부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